다음은 이제 평면 계획하기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면 계획할 때의 고려 사항은요, 자산 가치를 고려하라는 것이죠. 즉, 자산 가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평생 이제 자기가 살 집이 아닌 거죠. 중간에 팔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 너무 맞춰서, 나의 개성에만 맞춰서 건물을 짓게 되면 다른 사람은 매우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그 집을 사더라도 너무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자기 개성을 적정하게 이렇게 발휘를 해야 되겠죠. 어쨌든 매물로 내놓아도 다른 사람도 그 집을 좋아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계획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그 내진 구조, 지진에 또 안전한 거, 산사태나 이런 데에 안전한 거, 이런 것들이 또 추세입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얼마 전에 누님 집을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 산 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무로 원래는 지려고 하다가 나무가 뭐 건축 공사비는 조금 싸고요. 공사 기간도 짧고 또 사람 친화적이고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불에 약하고요. 습도에 약하고 또 이 산사태 같은 게 났을 때에 산사태에 견디는 힘이 매우 약하죠. 또 지진에도 또 뭐 조금 벽돌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약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골조는 콘크리트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밑이나 이런 데에서는 산사태가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콘크리트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전원 지역은 대부분 농촌 산촌 지역이기 때문에 주위하고 너무 튀는 이런 경관을 가지면 안 되겠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런 경관을 갖게 되면 여러분들 따돌림 당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절제된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집을 짓게 되면 평면 계획을 하게 되면 보다 더 이렇게 기능적이고 행복한 이런 집을 설계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다른 원칙은요, 주부, 원래 집을 지을 적에는 젊은 사람이나 이렇게 뭐 건강한 남성이나 이런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을 해야 되는, 가사노동을 해야 되는 여자들을 고려해야 되고요, 또 노인, 아이들, 이런 사람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지어야 되겠습니다. 또 이제 부모님의 별세라든지 돌아가시는 거, 정년퇴직 또는 뭐 직업의 변화, 본인의 취미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코로나 시대에서 대부분 집에서 생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서 생활하시는 여러분들이 어떤 취미 생활이 있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본인의 취미를 잘 살려서 예를 들어 뭐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영화 감상실을 한다든지 목공 좋아하시는 분들은 목공을 할 수 있는 이런 공방을 만드신다든지 뭐 이런 그 자기 본인의 취미에 따른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주거 기능 내에 포함시키면 아주 좋은 이런 설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물건 중에서 아주 고가의 물건이 있을 수 있죠. 뭐 자개장이라든지 골동품, 그 다음에 뭐 아주 비싼 가구들 이런 것들, 피아노 이런 것들이나 또 애완동물들 이런 것들을 같이 가지고 계실 경우에는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설계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골 생활에서는요, 도시처럼 다르게 이런 기름 보일러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죠. 가스 보일러나 기름 보일러. 그렇게 되면 그 연료를 보관해야 되는 장소, 즉 이제 연료 탱크, 기름 탱크도 있어야 되고 가스통을 보관한다든지 또는 뭐 장작을 떼게 되면 장작을 또 보관하는 장소, 농기구가 필요하시죠. 농기구 보관하는 곳, 농산물이 있으면 농산물 추수한 거 또 좀 보관하는 장소. 이래서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규모를 결정하는 것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규모는 어떤 거에 의해서 결정했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가족의 수죠. 가족의 인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겠고요. 생활 패턴이 어떠냐, 주로 야외 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실내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또 판단을 해야 되겠고요. 경제 상황이 어떠냐, 돈이 뭐 많으냐 적으냐, 공사비를 많이 투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취미, 직업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고요. 또 손님은 또 얼마나 오실 것인지 이런 것들도 고려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님을 위해서 뭐 다락방 같은 거를 고려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에 필요한 기능은요, 뭐 이건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택은 첫 번째는 이제 휴식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음식물을 섭취하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가사노동을 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단란, 취미 같은 것을 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들이 잘 이렇게 기능적으로 이렇게 그룹핑이 되고, 잘 기능적으로 배분이 될 때에 우리가 행복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이렇게 잠자는 거 또는 배설하는 거 이렇게 생리적인 걸 잘 해결하도록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인 것을 또 해결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사색을 한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또 고려해야 되겠고요. 또 더위나 비, 바람 이런 것들도 피하게는 잘 피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것들이 너무 복잡하시죠. 복잡하시니까 이런 설계는 설계 전문가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충분한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급하게 서두르시면 안 되고요. 적어도 이제 설계를 준비하시는 이런 시간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렇게 설계 기간을 주시면서 하시면 이런 것들을 전문가가 알아서 이렇게 해결해 주시게 됩니다. 가장 이제 평면에서 필요한 것은 전원주택이라는 특성, 어느 정도의 농사를 지을 것인지 말 것인지, 농사가 뭐 전원주택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경제 생활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라도 여러분들이 아마 농사 지으시기를 원할 겁니다. 몇십 평이라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그 농작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재배할 것인가, 농기구는 어디다 보관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하면서 설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시골에는 또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에 살았던 한옥의 이런 정취를 또 느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옥이라는 게 좋은 점이요. 여름에 생활하는 공간과 겨울에 생활하는 공간이 다르다는 것이죠. 여름에는 바람이 잘 통하는 마루에서 생활을 했고, 겨울은 온돌방에서, 따뜻한 온돌방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아파트는 그런 것이 없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한 공간에서 생활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시골에 가시면 이렇게 여름에 생활하는 공간과 겨울에 생활하는 공간을 구분해서 설계할 수도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시작할게요. 네. 평면 계획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 계획할 때는 조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슷한 것끼리 모아놓는 걸 조닝이라고 하는데요. 즉 낮에 사용하는 공간과 밤에 사용하는 공간, 그 다음에 밤낮에 동시에 사용하는 공간 이런 것들을 서로 구분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좀 낮잠을 자고 싶은데요. 침실에 들어가 있는데 주변이 너무 시끄럽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거실에서 침실이 너무 가깝거나 그러면 그런 현상이 나오죠. 그래서 주로 낮에 사용하는 공간과 낮에 사용하는 공간은 낮에 사용하는 것끼리, 밤에 사용하는 것은 밤에 사용하는 것끼리,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에는 낮밤에 동시에 사용하는 화장실 같은 것을 배치를 하면 이렇게 잘 기능적으로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정적인 공간은 이제 잠을 자는 공간이 정적인 거죠. 동적인 것은 움직이는 거. 예를 들어서 식사를 준비하는 주방 같은 건 동적인 공간이 되죠. 그래서 그런 공간을 이제 서로 이렇게 구분하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생활 공간, 그 다음에 이제 가족끼리 단란을 위한 공동 생활 공간 이런 것들을 조금 구분하면 좋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사람을 사귀는 공간이라든지 노동을 하는 공간은 1층에 두고 잠을 자는 침실 같은 거는 2층에다 두고 이렇게 하면 그런 공간을 서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거실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실은요, 집에서의 가장 이렇게 중심이 되는 이런 공간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중심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통로적 성격, 그러니까 하나의 홀 성격으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실도 엄연한 하나의 공간으로 이렇게 취급하는 것이 요즘의 추세고요. 그래서 외부인한테 이렇게 쉽게 이렇게 노출이 되거나 그런 것들은 좋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슬라이드에서 그 장단점을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실에서는요, 거실에서는 이 정원을 잘 관망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실에서 앞에 발코니가 있어서 외부 생활을 같이 이렇게 할 수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주로 이제 거실의 크기는 한 사람당 한 평에서 한 평 반 정도, 이 정도로 하면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슬라이드에서 이제 보실 텐데요. 보시면 이제 여기에 이제 현관에서 사람이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이제 사람이 진입을 하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거실을 배치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통로적인 이런 통로로서 복도로서의 역할이 심해져서 거실의 안전성이 깨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평면은 좋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사례로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실도 하나의 독립된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독립성이 있게 이렇게 설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침실을 배치할 때 침실에서도 또 한번 얘기를 드릴 건데요. 침실을 배치할 때에 침실의 머리 부분, 사람의 머리 부분이 바로 창문 밑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건강상 문제가 생기죠. 찬바람이 내려오게 되니까요. 감기에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평면에서는 거실 부분하고 침실 부분의 배치가 잘못됐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느끼시게 될 겁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다음에는요, 이렇게 현관이 앞쪽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것도 이제 거실이 조금 식당을 가는데 거실을 통해서 식당을 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조금 식당의 위치가 좀 안정적이지 않고 다용도실이 또 조금 이제 폭이 작아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데에 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층고가 낮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이제 계단이 올라가는 계단 밑을 갖다가 다용도실로 썼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러고요. 또 여기에서 또 단점은 침실이 안방과 작은 방이 서로 방문을 마주하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프라이버시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요, 거실이 굉장히 이렇게 잘 구성된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이렇게 하나가 완전하게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실도 하나의 공간으로서 해주면 여기를 방을 잘 기능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단점은요, 여기에 이제 제가 썼습니다. 욕실을 갖다가 좌측으로 이동하거나 이 부분의 욕실을 이쪽으로 이동을 하거나 또는 계단을 갖다가 우측으로 이동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실의 독립성이 좋고요. 주방하고의 관계성이 이렇게 관계 설정이 아주 좋은 잘된 평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침실 계획입니다. 침실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잠을 잘 자야 되기 때문에 사적인 생활, 프라이버시도 보호해야 되겠고요. 독립성도 유지시켜야 되겠고요. 그래서 공적인 공간, 거실이나 식당 부엌하고 좀 거리가 떨어졌으면 좋겠죠. 현관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먼 곳에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동의 침실은 공부방 이외에 또 노는 공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충분한 공간을 이렇게 두는 것이 좋겠고요. 노인실이 있을 경우에 노인들을 모시고 살 경우에는 이런 노인들은 또 아동을 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동 침실 부근에 이렇게 햇빛 잘 드는 곳에 위치를 시켜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은요, 이 평면도에서는요,
이제 안방에 드레스룸, 요즘에는 뭐 안방에는 대부분 다 드레스룸과 안방 전용 욕실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평면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 방문을 열면 바로 침대가 보이게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프라이버시가 좀 좋지 않다는 것과 또 하나는 바로 창문 앞에다가 이렇게 침대를 배치해서 이렇게 감기들 염려가 많다는 이런 단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이 그림에서의 침실은요, 또 어떤 것이 이제 단점이냐 하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 시야가 이렇게 노출이 돼서 침대가 바로 볼 수 있는 이런 거에서 프라이버시가 조금 나쁘다. 그 다음에 이제 드레스룸 창문 붙박이의 이런 배치 상태가 또 기능적이지 않다는 것이고요. 이것도 또 역시 침대가 너무 창가에 붙어 있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창가에서 일정 거리 정도, 한 1m 거리 정도는 이게 띄워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냐면요. 여러분들 중에는 이제 제가 강의를 할 때 말 안 듣는 남편 일찍 죽이기 이런 주제가 있습니다. 농담이지만요. 이렇게 창문 옆에다가 이렇게 침대를 바짝 붙이고요. 남편을 거기서 재우게 되면 사람은 그 반쪽은 덥고 반쪽은 추운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춥거나 일정하게 양 좌우축이 좌우가 아니면 조금 덥거나 그래도 상관이 없지만 한쪽은 덥고 한쪽은 춥고 이렇게 되면 사람이 이런 추위에 온도에 견디는 힘이 굉장히 약해져서 중풍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남편을 밥을 떠먹어가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부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침대 배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잘된 배치가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된 배치 상태를 보시고 나쁜 배치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부부 침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부부 침실은 반드시 더블 베드를 갖다 놔야 되고는 것을 여러분들이 원칙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서양에서도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더블 베드도 있지만 이렇게 싱글 베드 두 개를 붙여 놓는 방식, 여러분들이 슬라이드에서 보면 가운데 있는 방식 또는 이렇게 일정 거리를 띄워 놓는 이런 방식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띄워 놓으시면 화장실 가실 때에 옆에 사람을 깨우지 않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단점은요, 더블 베드를 하나 배치하는 것보다 조금 면적이 한 1m 정도 더 안방의 크기가 좀 더 커져야 된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부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엌은 주부들이 가장 오랜 시간 머무는 곳이죠. 그래서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부엌이 이제 북쪽으로 이렇게 가지 않고 남쪽으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환경이 좋은 곳에다가 이렇게 부엌을 배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서쪽은요, 서향은 대부분 이제 여름에 굉장히 덥기 때문에 음식물이 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서양은 조금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부엌의 면적은 대체적으로 전체 집 면적의 약 10%에서 15%가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엌을 여러분들이 설계할 때는 싱크대하고 냉장고, 그 다음에 이제 가스레인지, 요 길이, 요 세 개의 길이를 합한 것을 트라이앵글 작업의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이게 가까울수록 주부들이 걷는 거리가 가까워서 능률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싱크대는요, 싱크대 앞에는 창문을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설거지 하는 거 싫어하시죠? 남자들도 싫어하고 여자들도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일을 할 때에 바깥을 좀 내다보면서 기분 좋게 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또 식기가 딱 끼는 거 이런 것을 잘 보려면 밝은 햇빛이 또 밝은 광이 필요하기 때문에 창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엌의 크기는 싱크대를 어떤 것을 쓸 것인가 또는 이제 주부의 동작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주부가 키가 작으신 분한테 높은 수납장을 주신다든지 이렇게 되면 맞지가 않겠죠. 그 다음에 수납 공간을 얼마나 많이 두실 건가. 수납 공간은 많을수록 좋지만 그렇다고 또 너무 많게 되면요, 쓸데없이 안 쓰는 공간도 많아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난방을 뭘로 할 건가, 취사를 뭘로 할 건가. 우리 도시에서는 그런 걸 고민할 필요가 없죠. 다 도시가스나 전기로 다 하니까요. 그런데 시골인 경우에는요, 이렇게 난방과 취사 연료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장작을 뗄 경우도 있고요. 그죠? 프로판 가스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LPG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부엌의 크기를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보통은 뭐 요즘에는 핵가족이어서 한 사람이지만 뭐 며느리가 있는 경우 또는 뭐 시모를 모시고 사는 경우 이러면 작업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조금 더 큰 이런 부엌을 가지시는 게 좋겠습니다. 부엌의 배치 형상이 여기 있습니다만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그 부엌을 이렇게 요즘에는 부엌 가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직선형도 있고 디귿자형도 있고 L자형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요즘에는 아일랜드라 그래서 싱크대를 배치하고 이렇게 섬처럼 튀어나온 것을 이렇게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가급적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부엌의 형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욕실과 변소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욕실과 변소는 우리 뭐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공간이고 과거에는 다 바깥에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 집 안에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 쓰는 게 아니고 가족이 공동으로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할 때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는지 설계하는 사람한테 맡기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욕실과 화장실을 분리할 건가 통합할 건가.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거 욕실, 화장실 안에 욕실이 있는데 뭘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화장실은 이제 변소죠. 대변을 보고 소변을 보는 곳과 목욕을 하는 곳은 엄밀히 말해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설계할 때 욕실과 화장실, 변소는 구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가 있으면 다른 분이 목욕할 수가 없죠. 화장실은 또 시간이 짧게 걸리지만 목욕은 또 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분리시켜 놓으시면은 화장실 변소의 상태도 항상 뽀송뽀송하고요. 물이 튀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욕실과 화장실을 좀 분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소변기와 대변기를 분리하는 거고, 요즘엔 다 대변기에서 소변 보시죠. 그런데 이제 남자분들이 서서 소변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 또 튀어서 위생적으로 안 좋은 경우도 있어서 어떤 분들은 아예 아주 남자용 소변기를 이렇게 두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 씻는 거, 대부분 발 씻는 것을 어디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주 씻을 때마다 고민이 되는데요. 세면대에서 씻을 수도 없고, 욕조에서 주로 씻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세족기라는 거, 발을 씻는 이런 장치를 좀 만들기를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고요. 비데를 또 요즘에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비데에 대한 거. 또 이 화장실이나 욕조는 물기가 있기 때문에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그 미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한 이런 장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욕실은 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습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곰팡이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를 반드시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요. 요즘에는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는데 욕실에도 바닥에 난방을 해야 됩니다. 겨울에 굉장히 춥고 그래서 뭐 일부분 사람들은 난방을 하지 않고 옛날식 라지에타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라지에타보다는 바닥에 난방을 해주시면 아주 바닥이 뽀송뽀송하게 이렇게 잘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와 습기 제거에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실이나 변소는 엄밀하게 이제 화장실은 서양에서 이렇게 유래가 된 말인데요. 화장을 하는 거죠. 나의 얼굴을 고치거나 몸매무새를 고치는 것을 화장실이라 그런 건데 대부분 그것이 변을 보는 것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화장실이라는 말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물을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부엌에 이렇게 인접해서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슬라이드에 이렇게 변을 보는 공간과 즉 이제 토일렛과 변소와 욕실, 베스룸이 이렇게 구분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을 하는 공간과 변을 보는 공간을 구분하고 또 손을 씻는 것을 중간에 칸막이 없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3등분을 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면적은 조금 더 필요하지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쾌적한 상태의 변소를 만들 수 있다, 화장실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앞에서 본 그림하고 유사한 건데요. 그것에 이런 사진을 이렇게 나타낸 것이고요. 욕실이 구분되어 있고 손 씻는 곳이 구분되어 있고 또 대변 보는 곳, 대변기가 별도로 있는 이런 그림입니다. 다음 그림에는요, 또 욕조가 우리나라 욕조는 대부분 다 사각형짜리 우리 그 아파트에 있는 이런 거지만 이렇게 사발형 이런 욕조도 있고요. 또 아래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자쿠지 형태의 이런 욕조도 있고요. 또 이런 아랫부분에 좌하단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우나를 겸할 수 있는 이런 불을 떼서 이렇게 겸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요즘에는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다음에 다용도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용도실은 말 그대로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걸 다용도실이라고 하죠. 그래서 중요한 용도가 세탁, 그리고 세탁물의 건조, 그 다음에 세탁물을 매일 세탁할 수가 없으니까 일시적으로 또 보관, 그 다음에 또 음식물 보관, 특히 이제 채소, 감자, 고구마, 뭐 이런 것들, 양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또 보관하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또 보조 주방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죠. 오랫동안 뭐 끓여야 되는 음식 같은 거, 냄새 나는 거, 고등어 꿀 때 실내에서 내부 주방에서 구우시는 것보다는 바깥에 다용도실에서 구우시면 훨씬 더 냄새가 실내에 퍼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저장고 같은 거, 냉동고 같은 거를 갖다 놓을 수 있는 이런 거, 또 개별 난방기나 실외기 같은 거를 설치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용도실은 그야말로 다용도소로 쓰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크게 만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고요. 차고는 이제 차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를 해야 되는데 보통 여기에 제가 써져 놓은 것은 3m 곱하기 5.5m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고에도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 차가 뭐 불이 나느냐 그러지만 차도 불이 자주 납니다. 그래서 집까지 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방화 구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고를. 그래서 또 세차 같은 것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닥 같은 것은 물이 잘 빠지는 구조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계단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계단은 이제 그 생김새에 따라서 원형 계단도 있고요. 꺾어서 올라가는 꺾임 계단도 있고 직통 계단도 있고 이런데 여기 그림에 이렇게 단 넓이하고 단 높이가 있습니다. 단 넓이하고 높이에 더한 것이 45cm 정도 되면 좋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보다 더 이제 그 전문적인 분야니까요. 여러분들 설계하시는 분을 잘 선택했다면 아마도 잘 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단을 만드실 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다양하게 만드실 수 있다. 계단 한 부분에다가 책 같은 것을 놓을 수 있는 책장으로 이렇게 꾸밀 수도 있다 하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오픈 형태, 우측에 있는 그림처럼 오픈 형태대로 꾸미면 계단으로 인해서 답답함이 생기는 것을 또 막을 수도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처럼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도름 계단이어서 굉장히 이제 면적을 작게 차지하면서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요. 우측에 있는 것은 계단이라기보단 사다리입니다. 사다리여서 우리가 필요할 땐 사다리 위에서 지붕에서 사다리를 끄집어 내려서 다락으로 올라가고 이런 경우는 이제 다락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사람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거를 닫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공간에서 공간을 조율적으로 이렇게 쓰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이제 계단의 구조가 도름 계단과 직선 계단의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인면 계획하기를 하겠습니다. 인면은 모양을 만드는 것을 인면이라고 하죠. 형태를 꾸미는 거. 인면 형태는 이제 사람이면 얼굴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사람의 건축주의 그러니까 건축하시는 분의 개성이 가장 잘 나타나는 이런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싼 재료, 고급 재료를 쓰는 경향이 많은데 그런 것보다는 오래 견딜 수 있는 거, 오래 또 봐도 실증이 나지 않는 거 이런 재료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지붕은 특히 이제 중요합니다. 지붕은 햇빛이 굉장히 이런 그 파괴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햇빛을 오래 받으면요, 아무리 강한 것들도 훼손이 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햇빛에 잘 견디는 이런 재료가 필요하겠고요. 또 우리가 이제 모양은 경사지붕, 이런 경사지붕이 좋은데 시골은 농작물의 건조라든지 또 뭐 바베큐 파티를 한다든지 이런 걸 생각하면 또 평슬라브, 평지붕도 또 유효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으면은 제가 이제 설계한 뭐 시골의 집들은 일부분은 이렇게 경사지붕을 하고 일부분은 평지붕을 해서 거기에서 바비큐 파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평지붕과 경사지붕을 이렇게 같이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현관 앞에는 캐노피라고 하는 거, 현관 지붕을 꼭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 올 때 거기서 우산을 펼치기도 하고 우산을 접기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또 발코니도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는 1.5m 정도까지 갈 수가 있는데 1층인 경우는 조금 더 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발코니는 충분하게 한 2m 50 정도 이렇게 빼서 해야 거기에서 외부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바베큐 파티 같은 거요. 예. 후면에는 보일러실, 가스통 이런 것들을 또 보관하는 장소가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그런 것들을 가릴 만큼의 충분한 처마 길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요, 이런 인면을 구성할 때에 이렇게 경사지를 잘 활용해서 인면을 변화 있게 구성하는 것이 추세이죠.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아래 단에서 두 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윗단도 있고 아랫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스키플로어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방식을 여러분들이 경사지인 땅, 시골에는 이제 경사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시골에 전원주택을 꾸밀 때에는 창문이 중요하죠. 창문은 열 손실의 대부분을 창문으로 뺏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벽면보다 열 손실이 5배가 더 많습니다. 창문이. 그래서 창문을 너무 크게 하시면은 추운 집에서 사시게 되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창문을 너무 작게 만들면 집이 또 답답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크기를 해야 되고요. 창문은 가급적 돈을 아끼시면 안 되겠습니다. 또 창문에는 반드시 방충망 잘 설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좀 고급된 창문을 써야만 열 손실이 적으니까 그건 꼭 유념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다음 이 집은요, 기존의 자연지형, 그러니까 경사지, 그 다음에 원래 있던 바위돌 이런 것들을 잘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렇게 건물을 배치한 이런 사례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기둥을 이용해서 공중에 띄워서 이제 집을 배치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계단도 주변에 있는 기존에 있던 그 돌바위들과 잘 어울리게 배치한 이런 사례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 집은요, 저한테는 지도교수가 되시는 이런 임창복 교수님의 집인데요. 가평에 있습니다. 이렇게 경사진 형태의 이런 그 건물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아드님도 건축가여서 아드님과 이렇게 같이 설계한 집이다. 그래서 여성중앙인가 이런 잡지책에 소개가 됐었습니다. 네, 그렇네요. 여성중앙이고요. 소개된 잡지책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독특한 형태의 외관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경사는 주변에 있는 산세와 이렇게 어울리게끔 이렇게 경사를 지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침실은 하나고요. 그 밑에 이제 그림에 보다시피 거실이 굉장히 넓어서 제자들이 모여서 어떤 그 세미나 같은 걸 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놓은 이런 그 전원주택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전원주택 계획의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뒤편에 이제 산이 있고요. 산과 잘 어울리는 그 형태의 지붕, 경사지붕이 있고, 또 벽돌 집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자연 재료를 잘 활용하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창문을 뚫을 때에 아무데나 뚫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고 싶은 경관, 즉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의 프레임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싶은 만큼만 사진의 넓이를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문도 우리가 보고 싶은 경관 있는 쪽, 그 방향에다가 그 경관에 알맞는 크기, 그 크기만큼을 우리가 오픈하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보기가 싫은 경우에는 우리 그 아래에 있는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벽을 만들어서 보이지 않게끔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방향에 보기 싫은 어떤 축사가 있다든지 절개지가 있다든지 이러면 그쪽 방향에 사람 시야를 가릴 수 있는 이런 벽을 세워서 이렇게 시야를 막는 이런 방법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 다음 그림은요, 이렇게 황토로 지은 집의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황토는 또 이게 좋은 점은 습도를 조절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너무 건조해지면 황토가 가지고 있던 습기를 갖다가 방 안으로 내뿜고요. 너무 또 습도가 많아지면 자기들이 또 흡수하고 이런 장점이 있고요. 또 연구 결과에 의하면 냄새를 또 흡수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균 기능이라고 해서 세균을 또 없애주는 이런 기능도 같이 가지고 있어서 아주 그 좋은 것이 건강에 좋은 거죠. 그런데 또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도 있는데 시공하기가 이 기능만으로 시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갈라지고요. 그렇고요. 또 하나는 이게 또 흙을 잘못 선택할 때에 라돈이라는 그 방사성 물질이 나와서 폐암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그런 것들을 뺀다면 황토가 아주 좋은 재료가 되겠고요. 요즘에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두를 놔서 옛날식 온도를 또 만들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그런 로망인 벽난로를 만들어서 겨울철에 이렇게 또 따뜻한 이런 그 실내 공기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사례를 갖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구조 계획하기 이렇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조 계획하기 하니까 어려우시죠? 별거는 아니고요. 건축 재료 무엇으로다가 뼈대를 만들 것인가, 집의 뼈대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뼈대를 무엇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뼈대를 만드는 방법에는요, 철근 콘크리트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나무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목구조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나무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경골 목구조라고 해서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주로 쓰는 2 곱하기 4, 그러니까 2인치 곱하기 4인치 이런 나무를 여러 개를 덧붙여서 만드는, 기둥도 만들고 벽도 만들고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2x4 목구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구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통나무, 통나무를 전체 통나무로 쓰든지 아니면 반으로 잘라서 쓰든지 이렇게 통나무집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집이 대부분이 다 목구조입니다. 나무로다가 뼈대를 하고 그 사이를 흙벽을 쳐서 이렇게 벽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나무 기둥과 보가 다 힘은 받는 거고요. 벽은 힘을 받는 구조가 아니고 다만 내 외부를 막기 위한 벽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구조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골 구조가 있습니다. 철골로 만드는 구조인데 가급적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떨지 모르는데 지금까지는 굉장히 고가입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가격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벽돌, 시멘트 벽돌도 있고 흙 벽돌도 있고 그 다음에 구운 벽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지진에 매우 약합니다. 이 벽돌 구조가. 그래서 뼈대는 콘크리트로 하고 벽은 벽돌로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뼈대가 콘크리트면 그거는 콘크리트 구조로 보는 거죠. 다음에 이제 시멘트 블럭 구조가 있는데 요즘에는 잘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구조는 기타 구조라고 해놨습니다만 대부분 이제 컨테이너 하우스 같은 거 미리 공장에서 만든 이런 공업화 주택이라고 하는데요. 공장에서 만들어서 현장에 가서 설치만 하는 이런 형태의 주택들도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그림은 경골 목구조. 그러니까 일정한 2x4의 2 곱하기 4인치의 목재들로만 구성돼서 집을 만드는 것이고요. 오른쪽에 집이 완성된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에 가시면 주로 특히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는 거의 단독주택의 90%가 이런 경골목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뭐라고 했죠? 허리케인이 오면 완전히 날아갑니다. 그 다음에 또 불이 나면 탑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산불 때 이런 목조로 만들어진 집이 굉장히 많이 탔습니다. 다음은 이제 통나무집이죠. 통나무집이 보기에는 굉장히 근사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나무집도 가격도 좀 비싸거니와 통나무집의 단점이 있습니다. 접합부가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해서 창문에 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요즘에는 골조는 콘크리트로 하고 외부의 마감만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목조로 보이는 거고 내부는 콘크리트나 다른 재료로 하는 이런 방식들도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있는 그 방식은 전통 한옥 목구조 방식입니다. 기둥과 볼을 목구조로 한 다음에 가운데를 흙이나 이런 것으로 막아서 벽돌로 막아서 벽을 만들고 또 바깥에 마감은 회반죽을 한 사례를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여기는 이제 컨테이너 하우스의 그림입니다. 컨테이너 하우스의 그림인데 컨테이너 하우스도 컨테이너 우리나라는 하나만 갖다 놔서 모양이 없는 건데요. 요거를 두세 개를 잘 결합시키면 아주 아름다운 형태의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런 형태의 컨테이너 하우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싸고 빨리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 6번째는 경량 철골 구조로 이렇게 만든 것인데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직도 굉장히 가격이 비쌉니다. 네, 다음은 조적식 구조인데요. 벽돌로 만드는 집이죠. 왼쪽에는 이제 이런 구운 벽돌로 만든 집의 사례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황토 벽돌로 만든 사례입니다. 황토 벽돌도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황토로 만들 때 구운 황토 벽돌이 있고 그냥 생황토 벽돌이 있는데 건강상은 생황토 벽돌 굽지 않은 거에 더 좋다라고 하고요. 강도는 이렇게 구운 것이 아무래도 더 세고 내구성도 더 오래 갑니다. 8번째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면 내구성도 좋고 다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다만 콘크리트가 그렇게 인간한테 그렇게 유익한 이런 재료는 아니기 때문에 마감은 좀 다른 걸로도 할 수가 있겠죠. 콘크리트 구조로 골조를 하고 마감은 황토로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나무로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적당히 서로 겸임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예산 및 절세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을 할 때 예산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산은 짓는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요. 현장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재료를 또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평당 얼마에 해줘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문 하나만 보더라도 싼 거는 10만 원에서 비싼 거는 1000만 원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을 쓰라는 얘기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어떻게 시공하면서
얼마 이렇게 말을 해야지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문가와 잘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을 어떻게 잡느냐. 그래서 토지비가 있습니다. 토지비는 대체적으로 전원주택지가 1급지는 한 100만 원이 지금 상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전원주택지인 양평 서종면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이 넘습니다. 한 150 정도 가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급지 정도는 약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2, 30만 원 이런 땅들은 매우 싼 거죠. 그래서 서울에서 좀 거리가 멀거나 좀 조건이 안 좋거나 이런 땅들은 2, 30만 원에 이렇게 거래도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땅은요, 땅이 그 자체로서 건물을 지을 수도 있지만 또 토목 공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땅을 메울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땅을 절토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축대를 쌓아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토목 공사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토목을 하려면 또 토목 설계비가 필요하죠. 그래서 토목 측량 사무실에서 주로 설계를 하게 되고요. 토목 설계비만 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말씀드렸다시피 형질 변경비라고 있습니다. 대지가 아닌 것을 대지로 바꿀 때는 형질 변경비가 필요하고요. 그 형질 변경비는 농지일 경우 공시지가의 30%입니다. 그런데 최대 한도로 5만 원으로 이렇게 묶어놨기 때문에 평방미터당 5만 원이죠. 이렇게 묶어놨기 때문에 평당은 약 한 16만 5천 원 정도 이렇게 듭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토목 시공비, 토지 조성비와 아울러서 축대, 상하수도 인입, 하수도 배관을 한다든지 또는 빗물을 갖다가 빼기 위한 매너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비용이 들게 되는데 이거는 땅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얼만큼 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해야 되겠죠. 건축 설계와 또 감리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엔 약 평당 어느 정도 좀 중간 수준이 20만 원 수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 감리비를 합해서요. 그래서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평을 설계를 한다면 약 600만 원 정도 이렇게 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건축비는 여기에는 제가 600만 원 평당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데 드는 비용이죠. 여기에서 조금 싸게 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료나 시공 상태에 따라서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규모가 작으면 비싸지고요. 규모가 크면 싸집니다. 그것은 이제 현장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규모가 크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화조, 전기공사, 담장, 대문, 조경공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로 고급화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한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다 짓고 나면 취득세 내셔야 되고요. 취득세는 2, 3% 이렇게 듭니다.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 다음에 또 허가 신청비, 또 관공서에 내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채권도 사야 됩니다. 주택 채권 같은 거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또 비용에 들어간다. 돈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땅을 구입하는 비용, 토목비, 건축 설계비, 시공비, 부대 공사비, 제세 공과금 이런 것들이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전원주택을 지을 때는요. 대체적으로 약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30평 기준해서 2억에서 한 3억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전체 공사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데 그건 줄일 수도 있고 한 5천만 원 정도 줄일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양도세율이 있죠. 팔 때 여러분들이 이제 전원주택을 짓고 바로 팔기는 어렵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년 미만 보유하시게 되면 여기 세율이 50%죠. 제가 만약에 구입비가 1억인데 2억에 팔았다. 그러면 1억에 양도 차익이 1억이 생기는데 5천만 원은 국가에 내고 저는 5천만 원밖에 못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미만에 팔지 마시고요. 2년 이상은 최소한 보유하셔야 되고 그 양도 차익에 따라서 이렇게 세금을 내시게 됩니다. 양도세율.
그다음에 이제 1가구 2주택이 있습니다. 이게 매우 이제 센시티브한 문제인데 1가구 2주택을 인정받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도시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가 없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세금을 중과세를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1가구 2주택이 되면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나라에서 농어촌 주택 또는 전원주택에 대해서 시골에 있는 전원주택에 대해서 면세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시적인 법인데 아마도 또 올해 12월까지인데 또 연장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경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슬라이드에 보시면 2주택, 1가구 두 집이 있어도 두 개의 집이 있어도 한 주택을 가진 것으로 보는 이런 것이 여기 써져 있습니다. 내가 샀습니다. 주택을 사서 2주택이 됐다. 그러면 6개월인가 이내에 먼저 살던 집을 팔게 되면 일시적인 2주택도 1주택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주택 상속. 내가 한 집이 있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일시적으로 상속을 받았다. 그런 경우도 배제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증여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부모를 부양하기 위해서 노부모가 늙으셔서 내가 부양이 필요해서 노부모하고 집을 합쳤다. 그러면 또 1가구 2주택이 됐죠. 그런 경우도 배제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혼인으로 인한 1가구 2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요거는 조금 법이 변경이 돼서 임대사업자가 별 이득이 없습니다. 연 공시지가 6%를 세금으로 내야 되니까요. 임대사업자에 대한 것은 혜택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어촌 주택, 고향주택 이런 것들도 이렇게 1가구 2주택에서 배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요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법의 근거 조항은 조세 특례 제한법 이런 거에 나와 있고요. 일정 규모 이하의 농어촌 주택, 고향 주택을 취득해서 3년 이상 보유하고 농어촌 주택을 먼저 파는 게 아니고 도시에 있는 주택을 먼저 팔 경우에는 1가구 2주택에서 배제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까다롭죠. 또 요 다음 장에서도 또 나옵니다만은 일정 지역이 있습니다. 시 지역은 안 되고요. 군 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읍면 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가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도권에서는 옹진군과 연천군이 제외고요. 나머지는 이제 이 경기도 지역은 안 됩니다. 1가구 2주택 배제 요건에. 또 광역시가 아닌 거, 군 지역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 지역 이런 것도 안 되고요. 관광 지역도 안 되고요. 또 읍면 지역 이런 것에 이제 위치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원도 뭐 홍천군, 양평군, 무슨 면 이런 데 소재한 것은 다 1가구 2주택이 되어도 이렇게 2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거니까 그런 지역에 이렇게 전원주택을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준 시가가 또 2억 이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기준 시가이기 때문에 시가가 아닙니다. 시가가 실제 거래 가격은 다 2억 넘죠.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세금을 매기는 기준 시가는 2억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골에 있는 건 굉장히 싸게 이렇게 기준 시가가 매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대지 면적은 200평 이내, 그리고 주택 연면적은 45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텃밭은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대지로 다 형질 변경을 하는 면적만 따지는 거고 나머지 200평이 넘는 경우에 형질 변경을 안 하면 됩니다. 그건 전답으로 그냥 두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45평 이내로 지으실 것을 권장드리고요. 또 대지는 200평 이내로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3년 이상 보유하시고 먼저 사시던 집을 팔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네, 지금까지 이제 전원주택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절세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전원주택을 쭉 설명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를 잘 이렇게 파악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전원주택을 짓는 거, 주택을 짓는 것은 본인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우리 이제 건축학 개론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에서 남자 배우가 집은 왜 짓는데 이런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집을 짓는 거
즉 건축가하고 여러분들이 짓고 싶은 사람이 만나서 아마도 건축가가 여러분들한테 개인적 질문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어떤 집을 짓고 싶은지, 가족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볼 때 아마도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 대해서 생각만큼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이렇게 땅을 구하시고 또 거기에 맞는 집을 지으시고 그러면 아마도 제 생각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잘 찾아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2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